건설 분야 4건, 신규 원전 건설 등 원전 분야 6건 등 모두 33건의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이 오늘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과 회담했습니다. 두 사람의 대면 회담은 왕 위원이 외교부장이었던 지난해 8월 칭다오 회담 이후 약 11개월 만입니다. 45분간 이어진 회담에서 양측은 성숙한 한중 관계를 위해 세심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영내 평화를 위해 한중일 정상회담 등의 재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박 장관은 북핵 문제에 대해서도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부터 모레까지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모레까지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호남, 경북 북부 내륙 지역에 100에서 250mm입니다. 이 가운데 충남 남부와 전북 서부에는 최대 40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KBS 1라디오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올 들어 최대폭으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는데요. 자세한 내용 잠시 뒤 뉴스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산사태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시에서는 산사태로 4명이 매몰되는 사고도 있었는데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어디인지,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하는지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 전문가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저희가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실 텐데요. 오늘도 지역별 기상 상황 문자로 받아보려고 합니다. 청취자분들이 계신 지역엔 비가 얼마나 내리고 있는지, 집중호우 피해와 관련해 인근 지역 분들이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상황 공유해 주십시오. 저희가 추첨을 통해 오늘도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저희 방송을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정부 여당이 최근 실업급여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공청회를 열었죠.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의 하한액이 너무 높아서 근로의욕을 꺾는다는 게 핵심이었는데요. 이런 진단이 과연 맞는 건지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겠지만 그 과정에서 나온 발언들이 오히려 후폭풍을 더 크게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실업급여를 달콤한 실업급여에 비유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 의장의 발언이 논란이 됐습니다. 박 의장은 공정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였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야당에선 일자리가 없어 서러운 국민들을 위로하기는커녕 조롱하고 모욕했다는 비판이 나왔는데요. 이런 상황은 국회 밖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오늘 국회 앞에 모여 정부 여당이 여성을 노동의 주체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규탄했습니다. 공청회에 참석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발언, 특히 장기간 근무한 남자부들은 어두운 얼굴로 오는데 여자들과 젊은 청년들은 웃으면서 해외여행 가고 명품 선글라스를 산다는 말을 문제로 지적했는데요. 정부가 나서서 여성 노동자들을 쉬어도 생계에 문제없는 사람으로 폄훼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번 논란의 이면엔 기성세대보다 청년세대가 남성보단 여성이 고용 불안정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정부 여당이 우리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바라보고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 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이슈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정치권 움직임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의 외전 늘 함께해 주시는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영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실 때 비 많이 안 왔어요? 지금 뭐 오기 직전에는 비가 많이 안 왔는데 오늘 네. 워낙 많은 비가 와서 중간중간 할 때 그러게 정말, 오후 서울은 뭐 예. 오후부터는 조금 좀 비가 소강 상태로 들어간 거 아닌가 싶은데. 네. 근데 이게 지역마다 그러게요. 완전히 비가 이게 내리는 그 강우량 자체가 워낙 다르다 보니까 네. 순식간에 피해를 입으실 수 있거든요. 지금도 뭐 KBS 재난 보도 따르면 엄청난 피해가 지금 일어났다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각별히 내일까지 많은 비가 온다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김민하 평론가는 주로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시니까 오늘 막히지는 않았어요? 뭐 여러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뭐 젖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뭐 밤에 이미 뭐 좀 소강 상태일 때 나왔기 때문에 네, 낮에는 이제 잠을 자고 뭐 그랬기 때문에 체감은 못했습니다만 새벽부터 일하니까. 아니 이제 네. 일이 없으니까 낮에 자는 건데 아무튼 뭐 그러나 뉴스를 통해서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뭐 예보가 사실 잘 안 되는 시대다 뭐 이런 전문가들의 얘기가 있더라고요. 워낙 이제 맞아요. 기후변화나 이런 것들 때문에 비가 한 번에 막 쏟아지고 또 금방 그쳤는데 그쳤나 싶으면서 나가면 또 비가 오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으니까 혹시라도 비가 그쳤다고 안심하면 안 된다. 그래서 그렇게 산책 나가셨다가 좀 피해를 보는 분들이 있어서 맞습니다. 네. 그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은 좀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걸 명심하고 네, 좀 뭐랄까 대응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습니다. 네, 맞습니다. 재난은 뭐 미리 예고하고 오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습니다. 철저한 네. 대비에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오늘 밤도 아마 내일까지 계속해서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하니까요. 그렇습니다.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이 말은 짧게 좀 꼭 드리고 싶은 것이 예. KBS가 역시 많은 시간을 지금 비 관련된 호우, 특보 피해 또 재난 관련된 많은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KBS 방송 이게 좀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 시청을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예, 같습니다. 배승찬의 시사본부 열심히 들으시면 소식 많이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논의할 주제로 가보죠.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올 들어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라고 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한국갤럽 조사를 기준으로 저희가 금요일마다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곤 하는데 김민하 평론가께서 일단 조사 결과를 좀 정리해서 말씀해 주시죠. 한국갤럽이 자체적으로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에 대해서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3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57%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긍정평가는 전주 대비 6%포인트가 떨어졌다라는 것이고 부정평가는 3%포인트가 올랐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이제 올해 주간 하락폭 중에 이게 최대다라는 게 한국갤럽의 이제 해설입니다. 네. 특히 지역별로 보면은 전 지역의 하락을 보이는 가운데 부산, 울산, 경남하고 광주, 전라 등의 남부지방의 낙폭이 컸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고요. 특히 부산, 울산, 경남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긍정평가 36%였는데 전주 47%였던 거에 비하면 11%포인트가 하락을 한 것이고 광주, 전라의 경우에는 이 전주 대비 12%가 하락을 했다라는 게 주목할 대목이다라는 겁니다. 네. 일단 긍정평가한 응답자들은 외교를 이유로 32%가 꼽았고요. 결단력, 추진력, 뚝심 7%, 노조 대응 6%, 국방안보, 전 정권 극복, 경제 민생 등을 4%를 꼽았습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외교 등이 이제 14%, 독단적, 일방적 8%, 경제, 민생, 물가 6%, 소통 미흡,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 5%, 일본 관계 4% 등이 거론이 됐고요. 서울 양평 고속도로 문제를 부정평가 이유로 꼽은 응답도 이 1%가 나와서 새롭게 등장을 했다.
이런 해설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한국갤럽은 올해 주간 하락폭 중 네. 최대다 6%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설명을 했는데요. 네. 이게 보통 뭐 우리 2, 3% 정도씩 움직였던 것 같거든요. 주간으로 움직인다고 하면. 그렇죠. 이걸 이 6%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얘기를 하는 건지 분석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요. 갤럽 기준으로 봤을 때 올해 들어서 가장 낮았던 긍정 지지율은 27%였는데 네. 이제 가장 큰 폭의 하락이라는 이제 설명이거든요. 네. 그냥 바다와 MG입니다. 바다와 MG. MG 세대. 네. 그러니까 바다면은 동해안 또 남해안 서해안까지 걸쳐 있는 곳이 바로 PK 지역과 호남 지역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호남 지역은 지지 성향이 좀 민주당 지지율이 높으니까 그렇다면은 PK는 왜 TK는 별 변화가 없어요. 네. 근데 PK만 변화가 있다는 거는 결국 후쿠시마라고 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후쿠시마가 IAEA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이 방한하고 난 이후에 이제 이 조사가 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한을 통해서 뭔가 특별하게 달라진 게 없다. 이렇게 이제 PK 지역은 판단한다고 볼 수 있는 것이고 MZ 세대는 뭐냐면 40대는 거의 변화가 없어요. 네. 그러면 40대가 좀 더 빠졌다 그러면 이건 좀 뭐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MZ 세대만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 MZ 세대가 가장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땅과 관련된 상대적 박탈감이거든요. 양평. 그러니까 양평 이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 양평 고속도로 2021년에 네. 기억을 하실 텐데 그때 이 2021년 3월 달에 LH 사태가 터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MZ 세대가 상당히 이탈했고 네. 그래서 그 직후에 있었던 재보궐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국민의힘이 승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불과 얼마 있다가 6월 10일이었죠. 6월 10일, 11일 그 정도 경에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있었는데 이준석 전 대표가 돌풍을 일으켜요. 네. 그러니까 그때가 MZ 세대의 돌풍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번 지지율 하락의 두 가지 이유는 그로시 IAEA 사무총장 방한 이후의 후쿠시마 이슈 그리고 양평 이슈라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는 그동안에 계속 이어져 왔던 이슈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오히려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것도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 방한 이후에 이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죠. 예. 그럼 뭐 한일 정상회담도 사실은 있기도 했었고 그 사이에 갑자기 이렇게 툭 하고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라는 게 사람의 마음을 어쨌든 간에 수치로 나타내는 것이고 예.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다각적이고 다면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어떤 네. 정치인을 평가할 때 그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소식이 막 쏟아져 나온다고 해서 한 번에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네. 있지만 좀 지켜봐야 되겠다. 그래도 좀 더 보지 뭐. 조금 더 뭐 판단에 어떤 유예를 둬야겠다. 이 생각을 하다가 어떤 인계점이 있으면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안에 대해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에 대해서 긍정평가하는 층 일부가 제가 볼 때는 후쿠시마 오염수 그다음에 말씀하신 서울 양평 고속도로 이런 얘기가 계속해서 누적이 되니까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해서 아마 응답을 하지 않거나 또는 이제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은 그런 효과들이 나타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추정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파화된 이슈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과학이다 아니다 괴담이다 이 구도 속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하는 측은 결집을 했어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 중에서도 약간 좀 뭐랄까요 온건하게 지지하는 계층이 있지 않습니까? 네. 좀 이 충성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계층은 여전히 이제 긍정 평가를 하면서도 제가 볼 때는 유지해 온 건데 그게 어쨌든 이 여러 가지 악재들이 누적이 되면서 그게 지금 이완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지금 과거의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를 쭉 보면은 어떤 악재가 있어도 윤석열 대통령 지지한다. 라고 끝까지 지키는 요 윤석열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30%대 아래로 내려가는 요 선인 것 같았거든요. 그게 이제 이전에 소위 말하는 MBC 사태 그다음에 이준석 전 대표 논란 이런 거 있을 때 이제 나타났던 지지율이지 않습니까? 네. 그 선에 근접하는 어떤 그러한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위기감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후쿠시마 네. 원전 오염수 방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지금 기시다 총리가 올여름에 방류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일본 언론은 8월이면 방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바로 다음 달이에요. 방류가 시작되면 좀 더 불안감이 커지면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더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럴 수 있죠. 왜냐하면 그런데 이제 후쿠시마하고 다른 것이 후쿠시마는 부산 울산 영남이라는 게 그러니까 호남 지역은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높았던 지역인데 네. PK 지역은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거든요. 그런데 네.
PK가 흔들리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적 이해관계죠. 그러니까 일본이 방류를 시작하면 자 횟집 또 수산물 가공식품 이런 부분들이 타격을 받기 시작하면 이거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지율을 가만히 보시면 진영 간 프레임으로 갇히지 않는 건 딱 두 개입니다. 사람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하거나. 그러니까 PK 지역은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어업에 그렇습니다. 네, 수산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게 아주 또 탁월한 분석인 게 네. 이 정당 지지율은 또 안 바뀌었어요. 이 한국갤럽조사에서 국민의힘은 33%고 별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약간 변화는 있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32%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그걸 가져간 것도 아니거든요. 네. 그게 하나가 있어서 PK 지역은 이 후쿠시마에 대한 경제적인 파장을 받았다. 그래서 좀 더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더 큰 건 양평입니다.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난해에 대통령의 지지율이 24%까지 갤럽 기준으로 두 번 떨어졌는데 두 번 다 살짝 사람과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전 대표나 뭔가 또 다른 사람과 관계. 근데 이번에도 이 양평이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는 이제 땅의 문제도 있고 하나는 김건희 여사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뭔가 소통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작동되지 않으니까 MZ세대가 대통령 지지로 좀 올라왔다가 빠진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후쿠시마 네. 오염수 대응 관련돼서 요만 짧게 말씀드리면 아마 대응에 대한 태도도 그 말씀하신 경제적인 우려나 이런 것들에 효과를 미쳤을 거예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과학이냐 괴담이냐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아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뭐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까지 위험하진 않은 것 같아. 이 생각하는 분들이 아마 보수 유권자층일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하는 이층일 텐데 그런데 그런 뭐 안전하냐 안전하지 않느냐 과학이냐 괴담이냐 이걸 넘어서서 그럼 이 문제에서 어떤 이게 일종의 또 협상 관계인 것 이지 않습니까? 일본 정부하고. 네. 이게 과학적으로 안전하든 그렇지 않든 어쨌든 경제적인 영향이 있다고 하면은 일본에 대해서 어쨌든 전략적으로라도 강하게 우려를 표명하면서 방류는 당신들이 결정하는 것이지만 우린 이만큼 걱정이 되니까 방류 이후에도 우리가 훨씬 더 많이 점검할 수 있게 모니터링할 수 있게 권한을 열어주시오라든지 우리가 이 정도로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은 절대로 우린 못 엽니다. 이 얘기를 하든지 이렇게 가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 이런 생각도 쉽게 할 수 있는 건데 지금 집권여당 대통령은 별 얘기 안 했으니까 집권여당의 태도나 이런 걸 보면은 뭐 다 해줄 것처럼 지금 뭐 막 하다가 정작 오염수 방류 찬성합니까? 물으면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끼리 연 토론회나 이런 데서는 아 후쿠시마 오염수 안전하다는 걸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막 하거든요. 마신다고 하고 뭐 횟집 물 떠먹고 그런 태도를 보면 이게 전략적으로 경제적인 어떤 이해관계를 지키는 것 같지도 않다. 이런 평가가 있었을 가능성이 저는 다분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태도 말씀하셨으니까 국민들의 기대는 일본 정부가 우리말 들을 것 같지는 않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반영해서 그래도 당당하게 오염수 방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한마디 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가 안 나왔다. 이거 그렇죠.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지적하셨던 것처럼 국민의힘이 너무 들쭉날쭉 대응하는 것도 하나의 문제로 지적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김성환 앵커께서 잘 보신 네. 게 데이터상으로 보면 왜냐하면 보수 쪽도 이탈하는 이유가 보수가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이른바 말하는 데이터상으로 이제 보수 논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설명 어떤 선언을 하는데 네. 그 선언에 대해서 보수적 논리가 갖춰지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돼요. 하나는 철학, 그다음에 사례, 그다음에 논리. 그러니까 뭔가 보면은 분명히 저게 내가 공감은 안 하는데 보수 논리이기 때문에 적어도 논리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그럼 네. 따라가 줄 수가 있는 거죠. 네. 가령 뭐 후쿠시마 이 방류에 대해서 왜 우리가 이걸 국제적인 IAEA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캐나다가 인정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참 막기가 쉽지 않다. 그런 설명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네. 이제 양평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동해 종합기술공사라는 회사가 전략환경 영향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노선 수정안이 나왔으면 네. 착착착 A, B, C, D를 통해서 지난 대선 때 원희룡 장관이 그 당시에 이제 윤석열 선거 캠프에 있으면서 잘했다고 그래도 칭찬받을 때의 모습을 보면 보수 쪽으로부터 네. 뭐 일타 강사 이야기를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설명이 있는 거죠. 설명이 적어도 보수 쪽에서 들을 때는 고개를 끄덕일 만한 건데 지금은 이 설명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철저한 보수 논리가 구축이 돼 있으면 이게 지지율에 덜 영향을 받을 텐데 네. 아무런 설명이 없으니까 이게 공백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여기에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지금 그 계속 서울 양평 고속도로 뭐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 그것도 지금 여론사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지금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뭐 지금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대응하는 태도를 보면 일단 원희룡 장관 말을 빌리자면 날파리 선동을 통해 가지고 더 이상 사업 추진이 어려우니 이 사업 안 하겠다, 백지화하겠다 이렇게 하는 거 하나가 얘기를 하나의 논리인 것 같고요. 그 책임은 이제 민주당한테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역시 민주당의 문제지만 문재인 정권에서 다 해놓은 건데 왜 거기에 특혜 의혹을 끼워 넣느냐. 이건 우리랑은 상관없는 일이다. 뭐 원희룡 장관 나도 전혀 몰랐다. 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 두 가지 논리로 지금 반박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일단 뭐 백지화한 거에 대해서는 원희룡 장관이 어떤 이유로 그 날파리 때문이든 무슨 선동 때문이든 간에 백지화한 거에 대해서는 그거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네. 신문을 열심히 보는데 보수 언론을 봐도 이 보수 언론들이 제가 보수 언론이 나쁘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도 뭔가 좀 어떤 정부 여당의 입장에 어떤 힘을 실어주려고 하는 논조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근데 보수 언론의 어떤 그런 논조를 봐도 백지화 결정에 대해서는 이해 못하겠다라는 게 대부분의 어떤 보도의 태도예요. 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가 다 그랬습니다. 이 세 개 신문들이 그렇다고 하면은 나머지 언론의 분위기는 어땠을 것이며 또 그것을 또 지켜보는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게 문제가 있으니까 백지화하는 것이지 뭐 문제가 없었으면은 뭐 계속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따지면 무슨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다 백지화할 것 같으면 야당 입장에서는 공세를 펴기가 얼마나 좋습니까? 항상 이런 얘기하면은 여당이 항상 야당이 왜 발목 잡습니까? 이런 얘기하는데 발목 잡기 얼마나 좋습니까? 의혹만 제기하면 다 백지화되는데 뭐든지 하고 뭐 막고 싶으면 의혹만 제기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태도에 의문이 있다라는 어떤 의혹이 큰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문재인 정권 때 한 것이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보수 유권자층에서는 할 말이 만들게 생기고 뭔가 안도감에 줄 수 있는 얘기일 거예요. 다만 언론 보도 잘 보시면 그것도 일관되게 수밀관하게 지금 설명이 안 된다라는 지적들이 많이 있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이 자리에서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그 정도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네. 일단 뭐 말씀하시는 거 하면 기상특보 하나 저희가 좀 청취자분께 전해드리고 그다음에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15분을 기준으로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평지, 안동시, 의성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습니다. 즉 구미시, 군위군, 김천시, 봉화군, 평지, 안동시, 의성군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됐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지금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 계속해서 좀 살펴보시고요. 주변에 있는 분들한테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밤에 야간 운전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요. 차량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시고 물에 잠긴 도로나 지하차도 교량도로는 가급적 통행하지 않도록 하셨으면 좋겠고 또 주변 분들한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기상특보 들어오는 대로 오늘 밤이 굉장히 또 여러 가지 기상 변화가 있을 것 같으니까요.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얘기 좀 이어가죠. 지금 김민하 평론가에 대한 분석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죠. 네. 김민하 평론가 이야기한 대로 이 양평과 관련된 사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결국 근데 이제 한국갤럽에서는 서울 양평고속도로 부정평가 이후로 꼽은 응답자가 뭐 불과 1%였습니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냐면은 딱히 이거라고 응답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왜냐하면은 정책적인 이 진단 사항인데 이게 왜 그럼 노선이 변경됐고 그럼 노선 변경된 게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가 일가가 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땅과는 무관한지 유관한지 이 부분이 사실은 핵심인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무관하다면 무관한 대로 밝히면 될 일이고 당당하게. 근데 이제 그게 백지화를 선언하는 순간 전면적으로 정치화가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 쟁점하고 난 이후부터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바 확정 편향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고 싶은 대로 믿는. 한쪽에서는 민주당 게이트다. 한쪽에서는 김건희 로드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사안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이게 이거라고 딱히 이야기는 못하지만 저도 여론조사를 실제 조사원이 돼서 이렇게 전화를 걸어보면 하지만 이제 마음으로는 이제 무엇이 딱 이 이유다라고 이야기는 못하지만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저는 결국은 이게 국민의힘 정권이 됐든 더불어민주당 정권이 됐든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그렇죠. 정책적 접근을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보고서가 어떤 연유를 통해서 나왔고 왜 최종적으로 이렇게 결정이 됐고 왜 경기도에는 강상면으로 양서면으로 돼 있는 자료가 갔는데 양평군에는 강상면으로 돼 그걸 차차차차 밝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맞다라는 것을 정리를 하면 되는데
그 과정으로 안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용을 공개하면 되는데 공개하지 않고 먼저 백지화부터 해놓고 나니까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정치 쟁점화가 돼버리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았나 싶은데요. 지금 근데 뭐 국민의힘이나 아니면은 국토부에서 계속 공개하는 자료를 보면 강상면 종점이 더 타당하다고 자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을 들어서 옮길 수도 없고 그럼 그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쪽으로 자꾸 분위기가 가고 있는데 이건 또 맞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거 출구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 거라고 보십니까? 그 출구 전략이라는 걸 뭐 세울 수가 없는 거죠. 이 상태로는 출구 전략이 없고 총선 때까지 얘기하면서 가는 건데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고 있고 얼마나 부당한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느냐라고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 처가에 대한 의혹이라는 것은 지난 대선 때부터 걱정스럽다, 우려가 된다, 많이 제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네.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방치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정부는. 김건희 여사의 무슨 어떤 의혹이라든가 또는 이 처가 일가가 어쨌든 사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뭐 네. 대통령이 얘기하기로 사업가라고 했잖아요. 이 장모에 대해서. 아니 그 지금 뭐 김건희 여사 오빠가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개발 회사를 지금 갖고 있잖아요. 사업가들이라고 했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친인척들이 사업을 하고 있으면 그것에 대한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많이 제기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총선 때까지 가는 과정에 국민의힘은 계속 이런 과도한 의혹 제기를 또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 방어막을 치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평론가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출구 전략은 일부라도 안 만드는 게 맞는 것이고 이게 국민의힘 입장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 공격하기가 뭐 계속 좋은 소재니까 계속 공격을 뭐 거둘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 원희룡 장관의 유튜브 그 1타 강의에서 사실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고속도로는 이 다음 정권에서 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이 심판을 받은 다음에 해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고속도로를 원하시면 국민의힘을 찍으십시오라는 얘기에 진배 없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스탠스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게 추구 전략이 만들어지기 어렵다고 보는데 그러나 제가 가장 우려가 되는 거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의혹이 제기될 거잖아요. 이번 국면까지 오는 것도 결국 그런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들이 앞으로 제기가 될지 뭐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그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날파리라고 하고 그런 거 보도하는 언론은 좌편향 언론이라고 하고 뭐 그러면서 갈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게 네. 근본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하지 않을 만한 어떤 환경, 시스템을 어떻게 조성하겠습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럴 움직임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게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될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저는. 네. 배종찬 소장 어떻게 보세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정치적으로 가서는 절대 답이 안 나오겠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원희룡 장관이 전면 백지하면서는 이 정치적으로 전환이 돼버렸고 정책적으로 돌아가기가 상당히 힘들어진 상태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 그러면은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를 접어야 되느냐? 접는다면은 그건 엄청난 피해가 오겠죠. 그렇죠. 이 도로가 네. 만들어질 것을 생각하고 기대를 해왔던 또 주민들에게 또 관계자들에게 사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다 또 대한민국에 오는 사람이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라도 먼저 선언을 해야 될 것은 원희룡 장관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그렇고 정책적으로 다 따져보자. 그동안의 내용을. 네. 정말 절대 서로 이 누구 땅 이야기하지 말자. 일단 김건희 여사 땅인지 또는 뭐 전 양평군수의 땅인지 김부겸 전 총리의 땅인지 유영민 전 장관 아무 이야기 정책적으로 자료를 다 보고 명명백백하게 다 공개하자. 김선행과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전문가들의 평가를 받자. 저는 이게 일단 먼저 전제돼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알겠습니다. 뭐 앞으로도 논란이 계속될 것 같긴 한데요. 만약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평가해 봅시다 그러면은 그 평가하는데도 최소 1년 이상 걸리는 거 아닌가. 그 평가하고 난 다음에 그것도 비교하고 그걸 또 다시 또 어느 쪽이 더 타당하냐. 근데 또 그것도 또 신뢰할 수 없다 이렇게 돼버리면 도대체 언제까지 시간이 끌어져야 되는가. 그렇죠. 예. 그걸 국민들이 계속 피해보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유지는 여기서 마무리하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원의 시사회를 듣고 계십니다. 뉴스 외전 김민아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화제를 좀 바꿔보죠. 국민의힘 윤지혁 원내대표가 취임 100일을 하루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윤 원내대표는 의회 정치 복원을 내걸었지만 나아진 게 없어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다. 이런 소회를 밝히기도 했는데요. 윤지혁 원내대표 취임 100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두 분 말씀 좀 듣고 싶네요. 저도 부끄럽고 답답합니다. 네, 이런 정치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평론가라고 뭐 이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게 뭐 국민들에게 지금 도움이 될까요? 국민들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국회에 대해서 뉴스가 이렇다 저렇다 설명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자괴감 느낄 때도 많다라는 생각을 하는데
좀 윤재호 원내대표 좀 안 된 것 같기도 하고요. 이 어쨌든 100일 동안 취임 100일을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었다라고 할 때 100일 가까운 시간 동안 뭘 했느냐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게 지금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조건을 만든 게 오로지 윤재호 원내대표 혼자만의 생각과 혼자만의 능력 때문에 이렇게 된 거냐? 그렇지 않죠. 정부 여당의 어떤 일관적인 스탠스가 그런 것이고 윤재호 원내대표의 대응이라는 것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더불어민주당하고 싸우고 계속 이제 무슨 의혹이 되게 되면 다 무슨 날파리라고 하고 좌편향이라고 그러고 뭐 이런 얘기나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버티고 이 뭐 뭉개고 뭐 이런 스탠스인데 거기서 원내대표 혼자 뭐 이 마음이 어떻다고 해서 그것에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제가 이제 그 기자들의 어떤 질문과 응답에 대해서 많이 보도한 내용을 그동안 쭉 봤는데 네. 이 예를 들면은 최고위나 이런 데서 뭐 박성중 의원이라든지 박대출 의원이라든지 이상한 얘기 막 하고 이러거든요. 그럼 기자들이 이제 윤재호 원내대표한테 그게 그런 발언들이 정책적으로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것이냐, 앞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할 거냐고 막 물어봐요. 그 윤재호 원내대표가 말을 막 꼬아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마도 이런 마음으로 한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막 이렇게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곤란한 일입니까 그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모아놓고 국회의원들 모아놓고 최고위 모아놓고 원내대표가 앞으로 그런 발언 하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도 없는 지금 처지와 입장인 거 아닙니까? 그런 어떤 이 처지를 고려해 보면은 원내대표가 된 것은 뭐 본인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겠지만 참 안 된 점도 있다. 이런 생각도 좀 들고 그랬습니다. 네. 저는 뭐 대한민국의 민낯이라고 봅니다. 이거는 윤재호 원내대표를 떠나서 저는 우선은 이제 실업급여인데 우리가 그 이런 토스트 발라 먹는 달달한 그 실업급여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저는 제발 국회의원들은 국회 법으로 비유, 은유, 비교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으면 좋겠어요. 제발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네. 나는 이제 저는 지금 우리 정치가 심각한 상황이다. 첫 번째로는 소통을 안 하잖아요. 대통령은 다수당의 대표를 안 만나고 여야 간의 대표는 서로 안 만나고 원내대표는 서로 내부 통제가 안 되고 저는 이런 소통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전 세계 어느 국가이고 물론 이제 동유럽의 일부 국가 가끔씩 세상에 이런 일이 이러면서 서로 주먹다짐하는 일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런 상황의 국가는 아니잖아요. 저는 제발 좀 소통하자.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내가 옳은 것만도 아니고 두 번째는 이제 존중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을. 당이 다르다 뿐이지 왜 존중 못합니까? 제가 김성환 앵커를 존중하듯이 김민하 평론가가 저를 존중하듯이 저는 서로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저 사람 마음 같아서는 이런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제발 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원내대표도 그렇고 여의도 연구원도 그렇고 뭐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뭔가 좀 혁신적인 내용, 국민들이 볼 때 감동할 수 있는 내용, 국회의원들이 4년 동안 받는 급여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가 1년 정도 급여는 국민들에게 기부금을 내자. 우리 스스로 국회의원 전원이 아는 소사이어티에 가입하자. 이런 건 왜 못 내놓죠? 네. 왜 갑자기 기부금 얘기까지 갔어요? 아니 왜 이런 게 없냐는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정말 힘들 때 시럽 달달한 메이플 시럽인가요? 그게 아니라 그 뉴스를 접하면서 깜짝 아이들이 놀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이게 우리 국회의원 맞아요? 그래, 맞아. 오늘 국회의원 300명이 다 1억 원씩 기부해서 다 아는 소사이어티에 가입을 했대. 그래요? 제발 좀 이런 미담에 눈물 한번 흘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시럽같이 달달한 시럽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그게 한마디만 덧붙이면 너무 이제 정치가 망했다 얘기만 했으니까 조금 좋아진 것도 있다. 과거에 보면 실제로 막 싸웠습니다. 주먹다짐하고 그래서 막 국회에서 제가 스트리트 파이터 이런 게임에서나 보던 기술 나오고 막 이랬거든요. 누워가지고 다리를 이렇게 집어던지고 이런 거. 근데 지금은 국회 선진화법 덕분에 그러진 않으니까 그거라도 위안을 삼으면서 제발 좀 잘 좀 합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가 원인 진단까지 얘기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일단 민주당 얘기도 좀 해봐야 되기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 어떻게 평가하는지 두 분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혁신위에서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게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결의안을 채택하는 거였었잖아요. 근데 의원총회에서 자꾸 부결이 돼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혁신이 이제 혁신 물 건너 간 겁니까? 저는 결국 힘이 있느냐, 힘이 없으면 밀어붙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제일 우려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겸 혁신위원장이 올 때, 과연 김은겸 혁신위원장의 이런 혁신안이, 그러니까 1호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는 것이고, 2호는 꼼수 탈당을 차단하자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걸 밀어붙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권을 준다 그랬잖아요. 네. 저는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한마디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거 동의 안 하면 난 정말 이 더불어민주당에 미래 없다. 다 포기하자. 그래서 나 혁신위에 정권을 준다고 그랬다. 정말 이럴 때 이재명 대표가 정말 결사의 각오를 해서 네. 저는 그렇게 힘을 실어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 그러고는 왜냐하면 혁신위 안을 하고 말고식이 돼버리면 혁신이 안 되는 거죠. 네네. 혁신이라는 건 다 하기 싫거든요. 받아들이기 싫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반응은 이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왜 헌법상의 이 국회의원의 권리를 우리가 포기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걸 포기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반응이 나온다라는 것은 혁신을 안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손해를 보면서도 내려놓는 게 혁신이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말 이 혁신위원장한테 모든 걸 좀 다 실어줄 필요가 있다. 차라리 이재명 대표 혼자서 좀 힘겨울 수 있으면 전원저는 한 4선 정도 의원들 다 함께 5선까지 지금 5선 네. 6선은 이제 직전에 국회의장을 했던 박병석 의원이니까 다 일어나서 다 우리 힘 실어주겠다. 이거 안 되면 우리 다 민주당이고 뭐고 안 된다.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혁신위가 좀 추진력이 부족한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의지가 없는 겁니까? 혁신위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권 인사도 아니고 다 밖에서 이렇게 뭐 일부 의원이 있습니다마는 예. 다 밖에서 이제 다른 거 하다가 온 사람들인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해서 무슨 권위가 실리겠습니까? 어떤 힘이 실리겠습니까? 그분들이 힘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대표가 정권을 어쨌든 쥐어준다고 한 것이고 네. 대표가 전적으로 혁신의 활동을 밀어준다고 했기 때문에 힘이 생기는 건데 이 난리가 나고 뭐 이 1호 뭐 제안을 사실상 받지 않는 그림처럼 가는데도 여기에 대한 별다른 대응이 없잖아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그러면 당연히 혁신에는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제가 혁신위원장이면 그만뒀죠. 그런 상황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네. 이재명 대표가 힘을 실어준다고 했는데 대표가 힘을 실어준다고 하고 정권을 준다고 했는데 국회의원들이 말을 안 듣는 그 상황이라는 거는 이 민주당이라는 조직은 어떤 조직인가라는 의문이 들고 정말 이 불체포 특권이라는 거를 그냥 그렇게 포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이론적으로 원론적인 어떤 차원에서 말이 안 된다고 하면은 혁신위를 설득을 하는 움직임이라도 있어야죠.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은 어떤 사건, 어떤 종류에 대해서는 지금 예를 들면 전당대 돈봉투 사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캠페인성으로 포기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뭐 포기하는 것을 결의하고 이런 것은 못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뭔가 소통의 움직임 속에서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아 이게 뭔가 혁신을 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진통이구나 이럴 텐데 지금 뭘 왜 거부하는지도 분명치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언론이 보도하는 게 다선 의원들이 나중에 혁신위가 결국 공천에 관련된 원칙이나 이런 것까지 얘기를 하면서 다선 의원들을 물갈이하자 이렇게 될까 봐 지금 혁신이 힘 빼는 거 아니냐. 언론이 그런 분석까지 막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뭐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가 왜 나올까를 지금 겸허하게 되돌아봐야 될 필요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게 뭐 사실은 민주당이라고 하는 당하고 혁신위원 외부인 주로 외부위원이잖아요. 네. 외부위원들이 들어와 가지고 혁신이라고 구성했지만 쉽게 움직이기는 뭐 어렵잖아요. 뭐 국회의원들이 한 명 움직이는 거 한 명도 못 움직이고 한 10명 정도 모아놓으면 안 움직이잖아요. 아예 잘. 그런 면에서 혁신위가 굉장히 큰 무거운 짐을 진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생각도 저는 했었어요. 당내에서 의원들이 먼저 내려놓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왜 없느냐. 그렇죠. 그렇게 하면 오히려 당대표를 압박할 수도 있고 혁신에 좀 힘을 실어주는 효과가 예. 나타날 수도 있을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마침 있기는 했어요. 31명 의원들 주로 이제 비명계 의원들이라고 그렇죠. 하는데 불체포 특권 먼저 우리가 내려놓겠다. 우리 결의하자. 이렇게 예. 얘기를 했고 김은경 혁신위원장의 경우에도 이제 시작이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쉽지는 않았을 텐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반응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맞아 들어가면서 뭔가 이렇게 혁신 작업들을 좀 힘있게 뒤에서 자꾸 밀어주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렇죠. 그게 이제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중진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이제 뭐 친명계냐 비명계를 떠나서 사실은 또 혁신적인 성격이 있는 건 뭐 초선이나 재선이겠지만 이럴 때 이제 민주당의 목소리를 좀 더 강하게 내줄 수 있는 것은 또 중진들이 내려놓자. 우리 의정활동 오래 해봤지만 여러 가지로 또 이걸 꺼릴 수 있는 이유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민주당을 바라보는 국민들을 향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으로 내려간 6%포인트나 빠지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은 큰 변화가 없어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렇다면 그걸 위해서라도 이럴 때 어떤 지지층들이 더 들어올 수 있냐면 말 그대로 중도층
무당층 지금 무당층 비율이 30%입니다. 그러면 그 30%의 절반인 15%만 들어오더라도 총선은 완전히 이제 청신호가 켜지는 것이죠. 저는 그런 면에서 좀 선언을 많이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제일 안 좋은 그림이 비명계는 내려놓는다는데 친명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제일 안 좋은 그림이에요. 그렇죠. 최악의 그림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선언이 나왔을 때는 그것도 정치적 능력이에요. 친명계라고 하는 분들도 그 말씀 맞다. 우리도 동의한다. 이러면서 같이 움직이는 게 있어야 되고 그러면 거기 동의를 안 하는 사람들이 누군지가 드러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러다가 총선 올드보이 총선 된다. 이런 보도도 있었잖아요. 그동안. 현명하게 판단을 해야지 비명계의 숨은 의도는 뭘까 이런 얘기나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 멀었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자, 오늘 뉴스 외전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성환의 시사회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청취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이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은 어떤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인근 지역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저희한테 소식 공유해 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725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동두천에는 비가 많이 오네요. 서울까지 가야 하는데 갈 길이 머네요. 버스가 천천히 달려서 환승 지하철을 놓칠 것 같지만 승객 모두 이해하는 분위기예요. 모두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의견 보내주시면서요. 버스 안에서 인증샷까지 찍어서 함께 사진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9690님. 긴 장마가 반갑지 않은데 김성환의 시사회 청취자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서울 관악구 광진구 서초구 주민센터에서 양수기 대여가 가능합니다.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는데 생활정보 공유하고 싶습니다. 오늘도 좋은 방송 감사합니다.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이런 좋은 정보까지 저희한테 좀 알려주셨습니다. 정말 비 피해 없도록 오늘 밤도 저 잘 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시사본부에도 이런 문자 오죠? 시사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농담해봤습니다. 자,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추첨을 통해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유튜브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금 전국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진 곳들이 꽤 많은데요. 충남 논산 양지 추모원 납골당에서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가 구조가 됐지만 지금 2명은 심정지 상태라고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장마가 계속되면서 이처럼 산사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피해가 우려되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어디인지 국립산림과학원 서준표 박사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충남 논산의 경우에 지금 산사태 취약 지역이었던 겁니까? 그쪽 지역에서는 지금 비가 많이 온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네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산사태 발생의 강우가 직접적인 원인입니다. 네. 그래서 시간당 일반적으로 30mm 이상이거나 하루에 150mm 이상 혹은 연속되는 강우량 200mm 이상이면 네. 어디든 산사태가 발생할 환경이 조성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추모원이나 이런 것들은 산을 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와 비슷한 사례가 또 나올 수 있어서 지금 전국에 추모원들이 있기 때문에 바짝 좀 긴장도 하고 대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산사태 위기 경보가 심각 최고 단계입니다. 이게 어떤 상황일 때 심각 단계로 상향 조정하게 되는 겁니까? 네. 산사태 위기경보는 전국 또는 광역시도 단위로 관심, 주의, 경계, 심각 4단계로 산림청에서 발령을 하는데요. 네. 심각은 지금처럼 장마 기간이 지속되고 많은 비가 내릴 때 산사태가 발생할 위험이 매우 높은 시기에 발령이 되는데요. 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산사태 위험의 예측 정보의 경보 수준이 그 해당 시군구의 30% 이상일 때 발령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금 이번 장마 기간에 산사태가 한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예, 올해 6월부터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6월 말 기준으로 잠정 한 120건 정도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네. 향후에 이제 복구 계획을 정확하게 수립한 이후에 최종적인 발생 건수가 이렇게 확정이 될
예정이고요. 네. 이번에 7월 달에 장마 기간은 비가 다 그쳐야지 정확히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산림과학원에서 볼 때 산사태 취약 지역 지금 어디입니까? 네, 현재 제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산지가 빗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상황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산사태 위기정보 심각 또는 경계 단계인데요. 예. 특히 경기 안성, 전북 군산, 충남 부여 지역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이 되어 있고요. 예. 경기 강원, 충청 남북도, 경북, 전북, 광주, 세종 일부 지역에는 현재 주의보가 발령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산사태에 취약하다고 하는 걸 판단하는 건 그냥 강우량이 많을 때, 강수량이 많으면은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지형적인 특성까지 다 고려를 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국내에는 그 토양 함수 지수라고 하는 그 흙이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를 기반으로 하는 산사태 조기 경보 시스템을 운영 중인데요. 이 모델은 과거에 산사태를 유발했던 강우 정보와 지질 분포를 고려해서 전국을 11개 권역으로 구분해서 비가 올 때 산사태 위험성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 분석 결과 토양 함수량이 80%를 초과하면 주의보, 100%를 초과하면 경보에 대한 예측 정보를 해당 지자체에 제공하고 있는데 네. 이 수준이 되면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가 돼서 발표가 되는 건 말고 그냥 살고 계신 지역의 경우에 우리 산을 보니까 이건 산사태가 날 것 같아, 좀 위험한 것 같아라고 느끼는 어떤 그 판단 기준 같은 게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은 뭐 경사가 많이 졌다거나 아니면은 뭐 흙이 계속 쓸려 내려온다거나 이런 증상 같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걸 보면 알 수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경사가 급하거나 아니면 물이 모일 수 있는 오목한 지형일수록 산사태 발생 확률이 높아서 취약하다고 할 수 있고요. 예. 산림청에서는 이런 그 경사도와 지형, 지질 그리고 토양 특성과 같은 환경 특성을 이용해서 전국 산지의 산사태 발생 확률을 평가하고 이를 1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산사태 정보 시스템에 이렇게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평소에 내 집 주변의 산사태 위험성을 확인하고 사전에 대비하실 수 있습니다. 산사태 위험 징후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도 뭐 청취자분들께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전조 증상이 있다고는 하는데 그게 이 사시는 그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전조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납니까? 그렇습니다. 산사태가 발생하기 전에는 뭐 잘 알려진 바와 같이 몇 가지 전조 증상이 있는데요. 예.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것이 아무래도 지하수나 용출수 관련된 것인데요. 예. 그래서 경사면에서 뭐 물이 솟아오른다든지 계곡의 상류에서 흙탕물이 밀려 내려오거나 아니면 반대로 물이 갑자기 흙탕물로 변한다든지 그리고 이렇게 바람이 불지 않는데도 나무가 흔들린다든지 산비탈에서 뭐 흙이나 돌이 굴러 떨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하다고 판단이 됐을 때 행동 요령이 혹시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산사태 국민 행동 요령이 있는데요. 예. 그 평소에는 이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해서 평상시 대비 산사태 발생 우려 시, 산사태 발생 시, 산사태 발생 후 이런 그 각각의 행동 요령을 사전에 숙지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예.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 전에는 상가 가까이에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는 뭐 배수 시설을 점검한다든지 또는 뭐 노출된 산비탈이 있다면 비닐 덮개로 정비하는 것이 좋고요. 네. 또한 비가 올 때는 언론을 통해 기상 정보와 산사태 위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산 주변에서 야외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최근 산사태가 발생했는데 또 그 도로에 하필 택시가 지나가다가 겨우 뭐 사실 택시가 대피해가지고 목숨을 건지는 일도 있었는데요.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낙석이 이렇게 떨어진다거나 토사가 밀려드는 경우 이럴 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네, 운전 중에는 저속 운행을 하시고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겠고요. 예. 산비탈이 있는 위험 구간은 우회하여 신속히 빠져나가야겠고 또한 대피 이동 중에는 신호등, 가로등, 고압전선 인근으로 접근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만약에 산사태가 나고 있다면 그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그 진행 방향과
직각 방향에 가장 멀고 높은 곳으로 대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이번에 장마 특성이 산사태 위험성을 더 높이고 있다 이런 분석도 있던데요. 어떤 요인들이 산사태 피해를 키우고 있는 겁니까? 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내에서 산사태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강우인데요. 이번 장마 기간에는 비의 양이 많았고 또 국지성 집중호우가 나타났는데요. 네. 특히 이 국지성 집중호우의 경우 좁은 지역에 강한 강도의 비를 내리는데요. 시간당 강수량 50mm 이상의 폭우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는 기후변화로 과거에 비해 더 강한 비가 더 많이 내리고 그로 인해 산사태 발생 위험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산사태 위험이라는 게요.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중이 더 위험합니까? 아니면 비가 어느 정도 이렇게 소강 상태에 들어갔을 때 더 위험합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위험도가 좀 달라집니까? 산사태 비가 오고 있는 상황과 비가 그치더라도 산사태 발생 위험이 여전히 남아있게 되는데요. 예. 그 이유가 이제 장마 기간 동안 내렸던 그 비로 인해서 땅 속의 지하수의 수위가 이미 높아져 있고요. 흙이 또 물을 가득 머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곳에서는 흙과 돌, 나무의 자중 그 자체의 무게로도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멈춘 다음에도 산사태 위험은 여전할 수 있으니까 계속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산사태가 사실 매번 뭐 장마 때나 아니면 비가 많이 내릴 때마다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도 계속되고 있고요. 장마가 오기 전에 사전에 좀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겁니까? 위험지역이라고만 얘기는 하지만 그 외에 뚜렷한 어떤 대책 같은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서요. 네, 비가 오기 전에 개인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산과 가까이 있는 뭐 주택이라든지 민가 건물에서는 내 집 주변의 배수 시설을 점검하고요. 네. 또 그런 노출된 산비탈이나 이런 위험한 곳이 있다면 비닐덮개로 정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또한 산사태 취약 지역을 지정을 해서 사망 사업이라고 하는 그 산사태 피해 방지를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요. 또 연 2회 이상 이런 곳을 현지 점검을 하는 등의 이런 취약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 이와 함께 이런 취약 지역의 인근 주민들의 연락망과 대피 체계를 구축해서 산사태 위험 시에는 문자나 전화로 위험 정보가 사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과거에 큰 인명 피해가 난 산사태 발생했을 때 너무 산 쪽으로 근접한 주거지를 갖고 있는 경우에 이건 산사태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주거지를 옮길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근데 어떤 방향으로 산사태 피해를 줄여나가야 될까요? 예, 이웃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는 이런 이주 대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적극 권장하고 시행하고 있기도 하는데요. 예. 국내에서는 현재 이제 사방 사업이라고 하는 피해 방지를 위한 그런 사업들을 매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장기적인 대책을 좀 계속 좀 정부에서 꾸준히 추진을 해서 산사태 위험들을 좀 낮췄으면 좋겠고요. 이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분들도 집 주변을 좀 살펴보시면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사태 위험 징후가 나타난다고 하면 빨리 대피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서준표 박사였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위기가정을 찾아주세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긴급한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데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아무런 지원도 받지 못하고 극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위기가정이 늘고 있습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에서는 사회안전망에서 벗어나 위기에 처해 있는 가정을 발굴해 긴급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합니다. 여러분 주위에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도저히 일어설 수 없는 힘든 이웃이 혹시 있는지 찾아봐 주세요.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KBS 강태원 복지재단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여러분의 제보 전화를 기다립니다.
KBS 강태원 복지재단 제보전화 1533-0900, 1533-0900입니다. KBS 58분 날씨. 어제와 오늘 전국적으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특히 익산과 군산에는 이틀간 400mm가 넘는 큰 비가 내렸고 수도권과 충청권, 강원 영서 곳곳에도 200에서 300mm의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까지 모레까지 전국적으로 강하고 많은 비가 계속 내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모레 예상 강수량은 충청과 전라, 경북 북부 100에서 250, 많은 곳은 300mm가 넘겠고 특히 충남 남부와 전북 서부에는 40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 경상권, 제주 남부와 산지에도 30에서 80, 경기 남부와 강원 남부, 경남에는 150mm가 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내일 오전까지 충청과 전라, 경북 북부 내륙에는 시간당 50에서 100mm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경기 남부는 내일 아침까지, 강원 남부 내륙과 산지는 모레까지, 경상권은 모레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전남 해안과 경남 해안 지방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기온 24.4도, 오늘 강수량 72.2mm입니다. KBS 58분 날씨 장건배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네, 먼저 기상특보부터 저희가 알려드리고 오늘의 발견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상특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11시를 기해서 삽교천 아산시 충무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삽교천 아산시 지점, 그러니까 충무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굉장히 주의가 좀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삽교천 아산시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신문을 읽다 다소 상경한 장면이 담겨있는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옷 재앙이 되다. 사진에는 이런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산처럼 쌓아 올려진 옷더미 위에 걸려있고 그 옆에는 양팔을 벌린 한 여성이 서 있는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갑자기 호기심이 발동하더군요. 알고 봤더니 사진 속 주인공은 정주현 다시 입다 연구소 대표였습니다. 패션 산업이 발생시키는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버려진 의류로 전시작품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정 대표는 패션 기업의 재고 폐기 금지 법안 마련과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전시회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패션 산업의 주류를 차지하는 게 패스트 패션인데요. 이 빠르게 변하는 유행을 쫓기 위해 새로운 제품을 끊임없이 생산하고 폐기하는 패스트 패션 특성상 한 해 전 세계에서 730억 벌의 의류가 땅에 매립되거나 소각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10%가 바로 패션 산업에서 나오고 있다고 하고요. 패션 산업은
세계 2위의 환경오염 산업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시입다연구소는 이런 문제의식에서 옷장 속에서 잠자고 있는 옷을 서로 교환하는 행사를 열거나 수선문화 확산 캠페인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무언가에 눈이 트이면 자꾸 그쪽으로만 시선이 가는 걸까요? 신문의 국제면을 살펴보다가 프랑스 정부가 올 가을부터 의류 수선 보조금을 지원한다는 기사에 눈길이 멈췄습니다. 망가진 옷이나 신발을 버리지 않고 수선하면 우리 돈으로 약 8,500원에서 37,000원까지 보조금, 수선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류 재사용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고 재화공과 수선업자 같은 소상공인도 살리자, 이런 두 가지 취지를 한꺼번에 담고 있다고 합니다. 프랑스 정부는 이미 3년 전부터 수선권을 법률에 명시하고 가전제품에 대해 수리 보조금을 지급해왔고요. 의료 수선 지원에도 올해부터 2028년까지 2,200억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을 배정했다고 합니다. 며칠 동안 의원실을 오가다가 로비에 전시된 작품을 본 국회의원들이 적지 않을 텐데요.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프랑스처럼 수선권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Once there was a love deeper than any ocean. Once there was a love filled with such devotion. It was yours and mine to hold and cherish, and to keep for a lifetime. Then you went away on that lonely day. Once there was a love.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I've gone wrong. Once there was a love that will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Now I don't know how I can go on. Somehow I feel so all alone, wondering where I've gone wrong. Once there was a love that will never come again, so let's not pretend. Once there was a love, but that was long ago. 오늘의 발견에 이어서 호세 펠리치아노의 Once There Was a Love 들으셨습니다. 오늘 청취자 여러분이 계신 지역의 기상 상황 어떤지, 피해 상황과 관련해 인근 지역에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렸는데요.
휴대전화 뒷자리 3717 쓰시는 청취자분께서 충주에는 지난밤에 엄청난 비가 내려 잠을 설쳤습니다. 오늘도 온종일 비가 내렸고 충주댐도 26개를 모두 열고 방류를 하고 있어서 농작물이 걱정입니다. 저도 오후에 텃밭에 나가 물고랑을 다시 내고 지지목을 고쳐 세우고 들어왔어요. 이렇게 소식 알려주셨는데요. 충주댐도 수문 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죠. 댐이 워낙 커가지고요. 그러니까 수문을 이렇게까지 6개까지 열었다는 건 그만큼 비가 많이 왔다는 뜻인데 지금 하루에 계시는 분들 사시는 분들이 피해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90님 대전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네요. 유등천변인데 공무원인 아들은 비상근무 나갔습니다. 며느리가 5개월 된 아기랑이 있어서 돌봐주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오니 걱정이 되네요. 아이고 또 아드님 걱정도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 싶어요. 아마 많은 분들 지금 피해 입으실 것 같은 그런 지역에 계시는 분들, 위험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비상근무 서고 계시는 거니까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집에 들어오면 맛있는 거 좀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8027님 천안 성정 지하차도와 남산 지하차도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습니다. 주의에 운행해야겠습니다. 아울러 시야가 좁아 운전하기 어려우니 김성환의 시사에 애청자분들은 서행하시고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지역 소식 알려주시면서 또 주의까지 기울여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제가 지하차도하고 이름이 좀 낯설어가지고 떠듬떠듬 읽었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안 성정 지하차도하고 남산 지하차도에 물이 조금씩 차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지역 지나가시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그 지하차도에 물이 차오르는지 확인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 지역은 조금 피해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익한 정보 알려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청취자분들 문자 계속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추첨을 통해 평소보다 많은 분들께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치킨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청취율 조사 기간인데요.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오면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 잘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꼭 말씀해 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또 기상특보가 하나 더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그 비가 내리고 또 홍수주의보가 발령되는 지역이나 하천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서 좀 걱정인데요. 지금 11시 10분을 기해서 금강, 공주시, 금강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금강, 공주시, 금강교 지점 수위 상승에 따라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주민들께서는 라디오나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홍수 상황 및 기상 변화를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에 듣고 계시는 청취자분들께서는 라디오 계속 들어주시면 저희가 기상특보 들어오는 대로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11분입니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이영경 뉴스캐스터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저희 기상특보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데 하천 수위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그만큼 네. 지금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수도권에 강한 비를 뿌리던 장마전선이 남하하면서 지금 충청도와 전라북도 북부지방이 굉장히 많은 비를 오늘 내렸고요. 네. 앞으로도 비가 더 내린다고 하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걱정인데 지금 서울은 다소 소강 상태입니다. 제가 올 때 비가 내리지 맞아요. 않고 있었는데요. 네. 밤사이에 계속 비가 내릴 것으로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충청과 전북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강한 비가 내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군산 등의 일부 지역은 하루 만에 300mm 이상의 비가 내리면서 하루 강수량으로 최고 극값을 기록했습니다. 5시까지만 해도 전북 예. 군산에 하루에 359.1mm의 비가 내렸는데 이전에 제일 많이 내렸던 게 2000년 8월 26일
310mm였거든요. 거의 23년 만에 이렇게 비가 많이 내리는 거예요. 네. 그리고 충남 부여에서도 225mm의 비가 쏟아졌는데 역대 세 번째의 많은 비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누적 강수량을 보면 안성두여 244mm, 원주 신림이 250.5mm, 논산이 328.5mm, 익산은 415mm. 그러니까 지금 자연스럽게 금강 수위가 네. 올라갈 수밖에 없고 지금 제가 계속 특보로 홍수주의보 발령됐다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지금 시간당 제천 같은 경우 36.5mm, 네. 음성이 34.5mm. 앞이 안 보이는 거거든요. 이 정도 되면은 네. 굉장히 강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간당 20에서 40mm의 강한 비가 오는 지역들이 있는데요. 지금 그 장마전선 자체가 아주 좁게 형성이 되어 있는 데가 이거 이제 대계강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수증기가 강처럼 모여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빨리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좁게 머물러 있으니까 예. 일부 지역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요것 때문에 사실 지금 집중호우로 전라북도 북부랑 충청도 지역에 비가 많이 내린다고 네. 말씀드렸는데요. 네. 호남선, 영동 태백선의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되거나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오후 6시 15분부터 내일까지 호남선 서대전역에서 익산역을 지나는 일반 열차 운행을 중지하고요. 일반선으로 운행하는 KTX 열차를 호남 고속선으로 우회 수송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일은요. 천년철부터 마지막 열차까지 영동 태백선의 열차 운행이 전 구간 중지가 될 예정입니다. 네. 또 일부 충북과 경전선도 운행이 중지될 예정이어서 혹시 내일 이제 주말이기 때문에 네. 움직이셔야 하는 분들께서는 코레일톡이나 홈페이지 고객센터에서 확인을 하시고 움직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인명피해도 발생했어요. 네. 우선은 아까 말씀드렸던 지역 있잖아요. 충청도 지역 특히 네. 논산 같은 경우 오늘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린 상황인데요. 오늘 그 소식부터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충남 논선의 한 추모원 뒷산이 무너져 내리면서 4명이 매몰이 됐습니다. 그리고 충남 부여에서는 산사태로 돌덩이와 흙이 주택을 덮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방문객 4명이 오늘 4시쯤에 산비탈이 붕괴가 되면서 이 논산 시립 납골당 건물을 덮쳤습니다. 그래서 방문객 4명이 매몰됐다가 구조가 됐습니다만 2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고요. 1명도 중태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주택 5채에 성인의 허리 정도까지 오는 정도까지 물이 들어차면서 네. 주민 20여 명만이 간신히 몸을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농경지는 순식간에 물바다가 된 상황이고요. 보통 이제 수박, 멜론, 토마토가 지금 딱 수확기인데 한 해 농사가 다 엉망이 돼버렸습니다. 네. 논산 가야국면에서는 침수된 차에 고립된 2명이 구조되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포구의 70대 낚시 계획이 아산에서는 실종이 됐습니다. 지금 불어난 물에 아드님하고 낚시를 하다가 급류에 휘말린 것으로 보여지는데 50여 명의 그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서 지금 수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역들도 있어서 네. 충북 영동군 국도에서 달리던 그 차량이 빗길에 도로를 이탈해서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들도 있었습니다. 계속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밤에 또 비가 지금 전북하고 충청 지역에 계속 지금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예. 앞서 이제 강원도 지역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원주 지역도 상당히 많이 비가 온 것 같고. 신림의 경우에는 이제 약간 외곽 지역인데 네. 거긴 또 이제 산과 가까우니까 그게 이제 더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이게 참 악순환인 게 올 봄에 산불 소식이 많았잖아요. 예. 산불이 난 지역은 비가 많이 그러네요. 내리면 산사태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렇죠. 아까 나무가 말씀드렸던 다 탔으니까. 논산이나 부여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전국 대부분이 산사태 위기 경보이거나 심각 단계가 발령된 상황인데요. 네. 충남 홍성이나 보령처럼 지난 봄에 큰 불이 났던 지역은 특히나 산사태에 위험할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5464님께서요. 충남 아산 지역인데요. 천안 아산역 인근 지역과 지하차도 물이 많이 차서 침수 차량도 보입니다. 지금 차량이 침수가 되는 걸 직접 목격을 하신 모양입니다. 네. 집에 도착해서 보니 베란다에도 외부 에어컨 실외기 연결 부분으로 빗물이 들어와서 물 닦아내고 있습니다. 청취자분들도 모두 장마 기간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소식 전해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렇게 공유할 소식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알려주십시오. 피해 상황 알려주셔도 저희가 청취자분들하고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 한강 수위도 많이 올랐어요. 잠수교가 다 양방향 통제가 됐어요. 예, 그리고 올림픽대로도 일부 구간이 지금 통제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예, 올림픽대로가 여의 상류와 하류 인터체인지 통제가 전면 해제가 됐습니다. 근데 오늘 사실 출퇴근길이 계속 여기가 이제 그 통제가 됐었기 네, 때문에 맞아요. 다들 아침 출근길, 퇴근길이 다들 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수도권에서는요, 통수특보가 발령된 지역은 없습니다만 서울 중랑청 등의 주요 하천이 전반적으로 지금 수위가 높은 상황이고 하천 통행료가 27군데 출입이 금지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새벽 한때는 탄천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져 있고 도로 통제도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잠수교 같은 경우는 말 안 하면 나무 뿌리만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한강변이 잘 알 수가 없을 정도로 지금 비가 많이 온 상황이어서 양방향 보행과 차량 운행이 모두 다 불가능한 상황이니까요. 이런 부분을 확인하시고 움직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9시 기준으로 봤을 때 잠수교 지점 수위가 7.34m입니다. 그러니까 차량 통제 기준보다 1m가 지금 높은 상황인데 네. 빗줄기가 약해졌음에도 팔당댐이 방류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초당 9,000돌에 가까운 물을 쏟아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소 방수량보다 굉장히 많은 양이어서 수위가 지금 내려가지 않고 있으니까 다음 주에도 사실은 비가 예보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네. 이런 부분들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상당 기간 동안 이런 불편한 일들이 계속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부간선도로랑 동부간선도로는 오전 한때 통제가 됐다가 재개가 됐고요. 양재천로 영동 1교와 양재천교 하부도로도 늦은 오후에 통제가 풀린 상황입니다. 근데 강남이나 이런 이제 출근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침에 이제 차로 움직이시다가 안 되겠으니까 지하철로 몰려가지고 또 지하철에 사람이 지하철이 너무 또, 많으니까 그렇다고 그것 그러네요. 때문에 아침 출근길이 힘겨웠던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전에 다음 주까지 비가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최소한 지금 16일까지 비가 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지금과 있는데요. 같은 이런 식의 비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특히나 충청권, 전라권과 경북 북부 내륙에는 10에서 25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이는데 충남권과 전북 일부 지역은 최대 400mm의 폭우가 예상됩니다. 익산 같은 경우 지금 400mm가 왔잖아요. 오늘 하루 동안. 그러면 지금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인데 여기서 비가 이제 400mm가 더 온다 그러면 이제 이게 더 걱정인 상황인 거죠. 그리고 충북과 남해안을 제외한 전남권 그리고 경북 북부 내륙도 지금 예상 강수량이 300mm. 다른 지역도 비가 많이 올 것으로 보이는데 요 지역에 지금 정체 전선이 걸쳐져 있고 계속 수증기가 유입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이 지금 비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상권의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100mm고요. 강원 남부도 150mm가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산지를 제외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가 예상이 되는 상황인데요. 내일 오전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충청권과 전북 일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당 50에서 극한호우라고 하는 100mm 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정체전선이 북상을 하면서 내일 오후부터 그 다음 날까지는 전국에 시간당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9일까지 다음 주 수요일까지 비 온다고 보시면 되고요. 목요일부터는 또 더 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네요. 네. 이거 더 내리면은 피해 지역이 더 늘어나거나 인명 피해도 더 늘어날까 봐 걱정이네요. 네. 또 그런가 하면 또 이렇게 장마 전선이 정체된 상태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오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전북이나 아니면 충청권, 강원까지, 경북까지 이렇게 걸쳐가지고 지금 걸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주 지역은 폭염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다고요. 열대야의 찜통도 사실 서울도요. 오늘 낮에 굉장히 무더웠어요. 이제 습하고.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안개가 이렇게 저기 껴가지고 막 후끈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야외인데 약간 사우나 있는 느낌. 근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열대야에다 찜통더위가 지금 며칠째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제주의 경우는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주가 아침 최저 기온이 29.1도. 저는 낮 최고 기온인 줄 알았어요. 그리고 서귀포도 아침 최저 기온이 25.6도. 그러니까 이 열대야라고 하는 게 그 전날 오후 6시부터 그 다음날 아침 9시까지 25도 밑으로 안 내려가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이 제대로 잘 수 없는. 올해 열대야가 제주는 9일, 서귀포는 5일, 그리고 고산과 성산은 3일로 지금 파악이 됐습니다.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제주도 상공을 떠돌고 있으면서 기온이 내려가지 않고 열대야가 지금 발효된 상황인데요. 앞으로도 당분간은 낮 기온이 30도에서 32도의 더운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강풍경보가 발효가 돼서 항공편이 결항하고 한라산 탐방이 통제가 된 상황인데 내륙은 또 이런 산지를 제외하고는 또 더위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며칠만 비가 와도 이렇게 피해가 발생하고 이렇게 힘든데 또 폭염이 또 그다음에 또 찾아오면 또 그것도 힘들고 이게 참 기후가 예측 불가능하기도 하고 계속 이런 기후가 계속되면 어떡하나 하는 겁이 또 덜컥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이 위기는 좀 잘 넘겼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요. 좀 긴장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밤참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 오늘 공판 준비기일에 모습을 드러냈어요.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공판 준비기일에 정유정이 참석을 했습니다. 네. 아시다시피 출석 의무가 없어요. 공판기일은 안 와도 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네. 공판 준비기일에 연한 녹색 수용자 옷을 입고 법정에 왔다고 하는데요. 변호인이 검찰의 공소 사실을 듣고 세부적으로 약간 다른 부분은 있지만 전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한다라고 했고요. 정유정은 변호인과 같은 입장인지 재판부가 물어보니까 짧게 네라고 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포토라인에서 언론에 공개됐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이었고 그 강력범이나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주는 관찰대사 수용자에게는 노란색 명찰이 달리는데 정유정이 오늘 노란색 명찰을 달고 법정에 들어왔습니다. 개인정보를 묻는 부분에서 최소한의 답변만 이렇게 하고요. 네. 반대로 그 검사가 공소사실을 읊을 때는 이전과 조금 다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합니다. 계속 검사를 주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국민참여재판을 정유정이 거부를 하고 국선 변호인 대신에 별도의 사선 변호인을 선임했다고 합니다. 다음 달에 한 번 더 공판 준비기일을 열 예정이었고요. 이 변호인이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의 입장을 얘기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반성문에 적힌 내용을 네. 좀 더 상세하게 제출하라고 재판부에서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반성문 제출하기는 했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 7일에 재판부에 정유정이 반성문을 냈는데요. 네. 반성문에 대해서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네. 재판부에서 물었습니다. 네 라고 답을 했고 부장판사가 반성문 각 페이지마다 본인이 쓴 내용을 판사가 제대로 읽어보는지 상당히 의심하며 썼던데 제출하면 판사는 다 읽어본다. 본인이 써낼 게 있다면 제출하길 바란다라고 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반성문과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이 있냐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반성문에 적힌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상세하게 적어서 제출하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반성문이 공개되지는 않았고 네네. 재판부의 그러니까 판사의 말을 통해 가지고 정유정이 반성문을 쓰긴 썼는데 이 판사가 읽어볼까 하는 의심을 갖고 반성문을 쓴 게 보이더라. 네. 그 사실을 알려줬다는 거군요. 네. 근데 제대로 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 반성하는 빛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 지금 뭐 이른바 그림자 아기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출생신고를 하지 않은 아기들 계속 지금 더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런 가운데 이런 일들이 계속 지금 알려지고 있는 상황인데 태어난 지 며칠 안 된 딸이 숨지자 쓰레기 봉투에 담아 시신을 버린 혐의로 긴급 체포된 친엄마가 범행을 자백했어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외출했다 오니까 아이가 사망해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네. 알고 보니까 엄마가 딸을 숨지게 했다라는 자백이 있었습니다. 2018년 4월 초에 30대 여성 A씨가 출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주의 한 모텔에서 생후 6일 된 딸을 살해해서 시신을 쓰레기 수거함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는 경찰에서 홀로 아이를 양육하고 3시간 정도 외출하고 돌아왔는데 아이가 숨져 있어서 아이를 유기했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일관성이 떨어지니까 경찰에서 계속 이제 상황을 추궁을 해보니까 네. 딸을 고의로 뒤집어뒀다. 아이가 혼자 숨을 못 쉬잖아요. 그런 진술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병원에 출산하고 집으로 갔다고 했는데 모텔에서 투숙했다고 말을 바꾸기도 했었고요. 이후에는 냉장고에 아이 시신을 보관했다가 쓰레기 봉투에 담아서 유기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지자체에서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가 시작이 되면서 지난 6일 날 자수한 일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뉴스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고 코너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코로나19를 격리 중인 장병에게 부실급식을 제공해서 지난번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래서 논란이 됐잖아요. 예. 다 뭐 코로나 상황 거의 다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또 이래요? 그 지난번에 왜 해신탕 제공된 초복 점심상 올라와가지고 와 군인 먹는 음식 바뀌었구나 그랬는데 거기만 바뀌었는지 오늘 올라온 내용은 육군 7군단에 복무 중인 장병의 친형이 격리자 급식이 너무 심하다고 하소연하고 싶다 그러면 사진 올렸는데요. 저희 남편이 30년 전에 군대 갔다 왔는데 30년 전에도 이렇게는 안 먹었다 그러더라고요. 이 식판에다가 밥에 반찬이 3가지인데 햄이랑 그 동그랑땡 2점이랑 김치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먹다만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케찹이 조금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걸로 아픈 사람이 괜찮나 싶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형분이 옛날엔 참아야 된다고 했지만 네. 이런 대우로 동생까지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라고 토로를 했고요. 이 7군단에서도 부실급식 제공 인정을 했습니다. 군 당국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화가 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30년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더 오래전에 갔다 왔는데요. 그때 너무 많이 줘가지고 먹기 힘들 정도였어요. 지금 이 시절이 어느 시절인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네. 자, 오늘 반참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영경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들기 전 꺼내 먹는 지식알 사탕. 김성환의 시사야. 금요일 밤 촉촉한 감성 속으로 여러분을 안내드리는 시간이죠. 심야음악다방 스피노프 스크린 음악다방 임희원 음악 전문기자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어떤 주제로 얘기해 볼까요? 정확히 90년 전 오늘입니다. 그러니까 1933년 7월 14일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요. 나치당을 제외한 모든 정당을 법으로 금지한 날. 아, 네네. 네. 끔찍한 일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나치가 네. 그러니까 히틀러가 본격적으로 이제 권력을 잡기 시작했던 시점인 그렇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갑자기 왜 이 얘기를? 90년 전 오늘. 아, 그렇구나. 네. 1933년 아, 7월 14일. 네네. 네. 그래서 오늘은 나치에 관한 영화 그리고 영화 음악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나치에 관한 영화, 뭐 2차 세계대전에 관한 영화 정말 많은데요. 그 중에서도 음악이 좀 비교적 인상적이었던 작품들 위주로 한번 골라봤습니다. 음악이 오히려 주인공 역할을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말씀하시는데. 네. 자, 그러면 첫 번째는 어떤 작품입니까? 첫 작품은요. 2009년 영화고요. 네.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이란 영화예요. 좀 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추천드립니다. 네. 아, 그래요? 그 네. 정도예요? 뭐랄까. 그 어떤 상상 속에서만 이룰 수 있는 어떤 짜릿한 쾌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한 줄로 요약하면 나치를 때려잡는 영화인데. 아, 그래요? 네, 이거 상상 속의 어떤 스토리예요. 그런데 블랙 유머, 장르적인 쾌감, 대중적인 감각 이런 것들 두루 갖추고 있는 할리우드 명장이죠. 퀘틴 타란티노가 네네. 메가폰을 잡았고요. 네. 배우들도 쟁쟁합니다. 브래드 피트, 마이클 패스벤더, 크리스토프 waltz 이런 연기력 갖춘 선굵은 배우들이 다수 출연을 하는 작품이에요. 일단 배경은 물론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이 미군 알도 레인 중위가 있습니다. 브래드 피트가 맡은 역할인데요. 네. 이 유대인에 대한 나치의 잔인성에 분노를 하게 되고 뜻이 맞는 사람들을 모아서 일종의 드림팀입니다. 개떼들이라는 조직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이 나치 손에 들어간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위장 잠입해서 네. 이 나치의 고위 관료들이 모인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엄청난 복수극을 계획하는 그래서 실행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무 무겁지 않은 굉장히 어찌 보면 유쾌하고 네. 그렇죠. 굉장히 타란티노 감독다운 영화고 어떻게 보면 퀸틴 타란티노 영화들에서는 네. 선과 악의 구분이 조금 애매모호한 지점들도 발견이 되는데 이 영화에서는 사실은 선악이 너무 명확하죠. 네.
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음악도 좀 독특할 것 같은데요. 맞아요. 퀸틴 타란티노 하면은 타란티노 뭐 컴필레이션 음반들이 아주 많이 수십 종, 수백 종이 지금까지 나올 정도로 선곡으로 굉장히 유명한 감독인데요. 네. 특히 이제 타란티노 감독이 잘 쓰는 게 옛날에 좀 히트 덜했던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그런 숨겨진 20세기 중반 정도의 로큰롤 음악들 이런 것들을 많이 삽입을 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이 영화에서는 정확한 특징이 있습니다. 바로 이탈리아의 명작곡가죠. 엔니오 모리코네의 네. 영화 음악들을 그러니까 다른 영화 작품들 옛날 영화에서 쓰였던 그런 곡들을 하나하나 퍼즐 조각 맞추듯이 가져와서 장면들을 삽입했다는 게 좀 그렇게도 독특한 하는군요. 점입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어찌 보면 영화의 정체성이 흔들릴 텐데 그걸 그렇게 잘 조합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일종의 다른 영화들의 맥락들을 음악이라는 은유적인 장치를 통해서 가져오는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모리코네의 음악들이 워낙에 다양하고 정말 명곡들이 많기 때문에 역시 타란티노다운 어떤 선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역시 엔니오 모리코네 음악을 듣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엔니오 모리코네는 정말 아름다운 멜로디로도 유명하지만 예. 아주 다양한 장르의 그런 능했던 작곡가인데요. 네. 이 타란티노의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에 삽입이 됐던 여러 곡 중에 운 아미코 친구라는 곡이에요. 이 곡은 원래는 1973년에 이탈리아 영화입니다. 리볼버라는 권총이라는 영화에 삽입이 되었었던 곡인데요. 네. 이 바스터즈에는 이제 연주곡 버전이 삽입이 됐는데 오늘은 보컬이 들어있는 버전을 골라봤어요. 프랑스의 가수 겸 성우 겸 배우입니다. 다니엘 베레타라는 분이 부른 아주 애절한 그런 곡이에요. 네, 듣고 오겠습니다. Si le ciel entend ma prière, mes amis, ce soir je chante pour tous ceux qui n'ont rien sur la terre, pas d'amis pour les attendre, les comprendre et chaque jour leur donner un peu d'amour. Le bien et le mal se ressemblent et les hommes s'y laissent prendre. Je ne sais plus que faire et il me semble que l'enfer est sur la terre. Les amis qui m'entourent, des amis d'un jour. Le bien et le mal se ressemblent et le ciel s'y laisse prendre. Un ami reste toujours un ami quand la vie n'a plus d'amour. Depuis toujours ma prière, c'est d'avoir sur terre, au dernier soir de ma vie, la main d'un ami pour dire adieu à la vie, les yeux d'un ami. 엔니오 모리코네의 영화 음악 가운데 다니엘 베레타가 부른 온 아미코 들으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탈리아 음악 같지 않아요? 약간 이 샹송 같은 느낌이 좀. 네, 이게 아무래도 불어로 부른 지금 버전이라서 네. 네, 프랑스어라서 조금 그런 느낌이 있을 거예요. 맞아요. 네. 편곡을 그렇게 한 것 같아요, 살짝.
사실은 악곡만 보면 어떻게 네. 보면은 옛날에 우리 심야 라디오에서 많이 들었었던 이탈리아 프로그레시브 락 밴드의 뭐 발라드 곡 같은 네. 그런 느낌이 진하게 들긴 해요. 그리고 사실 이 73년 영화 이 리볼버라는 영화가 범죄 영화하고 우정 같은 것들을 다룬 영화라서 네.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그 홍콩 누아르 영웅본색 같은 거 보면은 장국영 씨가 부른 그런 처절한 곡 있잖아요. 예. 사실 그런 느낌이긴 해요. 가사까지 만약에 함께 맞네요. 보시면은 네. 가사가 이렇게 시작해요. 만약에 천국이 나의 기도를 들어줄 수 있다면 친구여 나는 오늘 밤 노래하리 뭐 이런 느낌이에요. 딱 홍콩 노래인데요. 뭐 천장 지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사실은. 네. 그렇군요. 하여튼 되게 독특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자, 두 번째는 어떤 영화입니까? 네, 나치의 그 폐해를 어린이의 시선에서 아주 코믹하고 발랄하면서도 통렬한 풍자로 섞어서 풀어낸 영화입니다. 네. 2009년 영화고요. 조조 래빗. 2009년이 아니군요. 이 영화는 최근 영화입니다. 2019년. 상 많이 받지 않았어요? 맞아요. 네. 이 아카데미에서 작품상 비롯해서 6개 부문 후보에 올랐고요. 각색상을 수상을 했어요. 연출을 맡았던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 네. 이분은 아주 재밌는 분인데 애니메이션 모아나 각본 썼고요. 토르 라그나로크, 토르 러브 앤 썬더 연출하기도 했고 이 작품 조조 래빗에서는 직접 연기도 하는데 히틀러 역으로 열연을 합니다. 무대는 배경은 끝을 향해 치닫고 있는 제2차 세계대전이고요. 독일의 작은 가상도시 폴케나임이라는 곳이 무대예요. 10살 소년 조조가 주인공입니다. 이 조조는 완전히 세뇌가 돼서 나치 사상에 완전히 단단히 빠져 있는 그런 소년이에요. 그래서 네. 독일 소년단에 입단해서 자랑스러운 나치의 어떤 전사가 되리라. 이렇게 마음을 먹지만 사실 겁이 좀 많은 친구라서 겁쟁이 토끼 래빗이라는 별명을 얻게 돼요. 네. 그러다가 또 훈련받다 부상까지 입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처박혀서 지내는데 이때부터 이제 집에서 상상 속 친구 히틀러와 계속 대화를 나누면서 어떤 자신의 정신 수양을 계속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반전이 일어나죠. 어느 날 우연히 집에서 몰래 숨어서 살고 있는 유대인 소녀 엘사라는 친구를 만나면서 혼란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방금 전에 최근 영화라고 하셨잖아요. 네. 2020년. 2020년이요. 예. 네. 3년밖에 안 된 영화예요. 네. 얼마 안 됐어요. 아마 보신 분들 굉장히 많고 또 뭐랄까요? 유쾌하게 사실은 원래 나치 등장하고 네. 뭐 나치 소년단 뭐 얘기 나오고 그러면 굉장히 좀 우울하잖아요. 네. 우리 뭐 늘 봤던 것처럼. 네. 근데 그걸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지금. 맞아요. 특히 어른들의 세계에 대해서 특히 네. 어른들의 잔인한 세계에 대해서 아이들의 시선이 투영이 되었을 때 이때 아주 통렬한 풍자 같은 것들이 나오거든요. 사실 인생 아름다워 같은 영화에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으실 수가 있고. 영화 음악이 또 그런 느낌이 그대로 지금 투영이 되어 맞아요. 있습니까? 이게 첫 곡부터 굉장히 흥미로운데 네. 비틀스의 대표 히트곡이죠. I Wanna Hold Your Hand의 독일어 버전이 나오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우와 이거 뭐야 이 영화 뭐야 이 노래 뭐야 라는 깜짝 놀라게 하는 효과를 보여주는데 이 밖에도 이제 팝 명곡들 뭐 톰 웨이츠, 헬라 피체랄드, 로이 오비슨, 러브, 글렌 밀러 오케스트라 이런 다양한 장르의 곡들이 절묘하게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뭘 들어도 좋을 것 같긴 한데 어떤 곡 들려주실 거예요? 영화의 마지막 곡인데요. 네. 뭐 결말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주 유쾌하게 춤을 추는 장면에서 등장을 하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곡이에요. 데이빗 보위의 곡인데 원래는 영어로 부른 히어로즈라는 곡이에요. 근데 이 곡도 마치 영화의 시작할 때 비틀스의 곡처럼 독일어로 부른 버전입니다. 데이빗 보이가 그래요? 직접 독일어로 부른 히어로즈 뜻은 똑같아요. 독일어 헬덴이라는 영웅들이라는 곡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거 듣기 어려운 곡일 것 같은데 한번 어떤 느낌일지 듣고 오겠습니다. Niemand gibt uns eine Chance, doch können wir sie dann für immer und immer. Und wir sind dann Helden für
데이빗 보이의 헬던 들으셨습니다. 네. 이 청취자분께 1963님께서요. 저조랩이 꼭 보고 싶어요. 음악도 제 취향인 듯 이렇게 문자를 주셨어요. 취향이라고. 재밌으실 거예요. 아마 감동도 있고 재미도 있고. 근데 데이빗 보이가 독일어로 노래를 부르니까 그 느낌은 그대로 살아있는데 되게 독특하네요. 은근히 어울려요. 그리고 이 곡 원곡 자체를 독일 베를린에서 녹음을 했습니다. 이 데이빗 보이가 1970년대 후반에 독일 베를린에서 거주를 하면서 이른바 베를린 3부작 앨범을 만들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히어로즈라는 앨범이고 이 곡이기도 해요. 근데 그냥 데이빗 보이 곡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그냥 독일에서 부른 노래라고 독일 가수가 부른 노래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독특했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영화는요? 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스필버그 감독 영화는 굉장히 화려하고 재미나고 막 통통 튀고 그런 느낌이 많은데 이 영화는 굉장히 진지하고 무겁고 심지어 흑백 영화입니다. 어떤 거요? 바로 1993년 작품 신들러 리스트. 이거 뭐 안 보신 분이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너무 명작이고 아카데미 7개 부문 석권했고요. 오스카 쉰들러라는 독일인 사업가가 유대인들을 구해내는 정말 그 실제 있었던 얘기죠. 실화 쉰들러 리스트를 바탕으로 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역사 속에서 보니까 이렇게 유대인을 구해내기도 하고 나치에 충성을 다하기도 하고 이게 막 뒤섞인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이게 한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게 참 만들어지기 어렵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됐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때까지는 뭐랄까 이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만 해도 국내에서는 나치에 대한 얘기들이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았었던 시절이었거든요. 우리 영화를 보고 뭐 나치 얘기를 우리가 하기 시작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고 이런 사람도 있었구나 라는 거 그 당시에 처음 알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 스토리 자체가 너무 신선했어요. 실화이지만. 자, 근데 신들러 리스트를 보신 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영화 음악이 아카데미 음악상 받고 또 영화 음악이 어땠는지를 다 생생하게 기억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 아카데미 음악상 받은 정말 받을 만한 음악가가 만들었고요. 존 윌리엄스가 이제 스코어를 담당했습니다. 존 윌리엄스라고 하면은 뭐 졸스, E.T., 스타워즈, 슈퍼맨, 인디애나 존스, 주라기 공원 시리즈 등등등 정말 수많은 할리우드 히트작에 음악을 넣은 베테랑 중의 베테랑인데요. 특히 이제 존 윌리엄스가 자주 일하는 바이올리니스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착 펄먼인데 이 이착 펄먼은 유대계예요. 실제로. 그리고 부모님이 폴란드 출신입니다. 바이올린 명장이고요. 이 이착 펄먼이 존 윌리엄스가 만든 선율에 따라서 이 바이올린 연주를 한 바로 이 테마곡이 정말 웬만한 클래식곡 이상으로 지금 우리 시대의 고전이 돼 버렸는데요. 정말 대단한 연주, 대단한 선율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 곡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리 그러면 함께 들을 곡은 어떤 거죠? 네, 바로 신들러 리스트의 테마, 메인 테마죠. 주제곡이고요. 이착 펄먼이 바이올린 연주를 맡았고 보스턴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함께한 명연입니다. 어떨지 그 영화가 갑자기 확 떠오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왜 음악의 선율은 기억이 안 나는가? 들으면 딱 아실 거고요. 영화 후반부에 정말 인상적인 장면이 있죠. 계속 흑백 영화에다가 한 장면에서 어떤 한 소녀만 빨갛게 조명이 되는 그 장면이에요. 사실 감독의 정확한 의도가 들어간 그런 장면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강렬하게 남아있는 장면인데 이 신들러 리스트의 테마곡 선율 자체도 여러 가지 장면들에서 이제 변주가 돼서 사실 한번 들으면 잊기 힘든 선율이기도 하지만 계속해서 이 어떤 나치의 악행 그리고 인간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또 상기시켜주는 그런 음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스크린 음악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임희훈 음악 전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환의 시사양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 5분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도록 올려두겠습니다. 끝곡으로 임희훈 기자가 추천한 곡이죠. 존 윌리엄스의 쉰들러 리스트 테마 들으시고요. 전 다음 주 월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